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교육, 이번 주는 유아 수학교육의 평가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앞서 평가 내용 및 평가 방법 안내할게요. 다음 주 8주차에 중간고사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수업한 내용을 근거로 중간고사 볼 거고요. 10문제입니다. 저희 수시평가 봤죠? 그리고 과제물 10주차에 제출해 주세요. 중간고사 끝나고 9주차, 10주차에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학습 내용. 유아 수학교육의 평가라 그랬죠? 그래서 5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유아 수학교육 평가의 목적 및 방향, 유아 수학교육의 평가 내용, 유아 수학교육 평가 방법, 유아 수학 능력과 관련된 가정환경 요인과 평가, 유아 수학교육 평가의 결과 활용, 이렇게 5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 수학 또는 수학 능력은 평가의 영역일까요? 만약 평가를 해야 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이고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교사는 유아의 수학 능력을 평가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유아 수학 교육에서 평가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횡단보도에서 깜빡이는 초록색 숫자가 20, 19, 18, 점점점점점 3, 2, 1 이렇게 숫자 바뀌잖아요. 바뀌는 것을 보며 빨리 건너가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죠. 숫자가 적어들을수록 바뀔 테니까 신호가 걷게 되고 도착해야 하는 층수의 숫자를 엘리베이터에서 누리죠. 내가 엘리베이터 탈 때 이제 거의 많이 아파트에 살게 되는데 내가 여기 갈 거예요. 우리 집 몇 층이에요 하고 누르잖아요. 눌러요. 유아들은 또한 횡단보도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자기가 타야 하는 차 앞에서 각각 필요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은 유아가 수학적 발달을 어느 정도 이루었음을 의미하고요. 어른들은 유아들이 또래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하거나 평가하고 싶어 해요. 유아 수학 교육에 대한 평가는 현재 유아의 수학적 발달 수준이 어떠한지, 그리고 수학 활동이 교수 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아가 교육 목표에 어느 정도에 도달하였는지 등을 일정 증거에 의해 파악하는 과정이 뭐다? 평가다. 유아 수학 교육의 평가. 그럼 왜 수학에서 평가가 필요할까요? 수학 교육의 평가는 수학 활동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특징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현재의 수업이나 활동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혹은 수정, 보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요. 연령의 발달 수준에서 심하게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 부모 상담 시에 유용하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수업에서는 현장에서 유아의 수학 능력을 검사하는 평가 도구들과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해 알아보고요. 유아의 수학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 검사인 웩슬러 유아 지능 검사와 카우프만 지능 검사에 대해서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유아 수학교육 평가의 목적 및 방향을 보면 목적, 평가란 영유아의 발달과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유아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영유아의 수학적 개념, 과정 기술, 태도와 성향을 이제 발달 평가하는 거죠. 성향의 발달을 평가하는 것. 그리고 수학교육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평가합니다. 수학교육의 평가의 목적을 살펴보기 위해서 MCTM의 수학교육 평가 목적을 살펴볼 텐데요. MCTM은 미국 수학교사 협회를 말해요. 그래서 미국 수학교사 협회에서 수학교육의 평가의 목적을 유아가 수학 학습에서 어느 정도 도달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평가는 교사가 질 높은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에 관한 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평가를 하고 유아의 성취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을 위한 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평가를 하고 유아 수학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그래서 교사 자신의 수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업 기술에 대한 반성 및 전문성을 개선하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유아 수학교육 평가의 방향은 첫째, 성취 중심의 결과 평가보다는 변화 과정을 진술하는 과정 평가가 이루어져야 해야겠고요. 둘째로는 유아의 수학 지식과 개념, 과정 기술, 태도를 포함한 다변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아 수학 교육의 목적은 수학적인 힘, 그리고 수학적 소양을 기르는 거예요. 수학을 좋아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셋째, 체계적인 계획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요. 넷째, 평가는 교수 학습 상황과 분리하지 않고 일과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시험 시간 따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일과 안에서 아이들의 수학적인 그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평가가 돼야 되고요. 다섯째, 평가 결과는 영유아, 교사, 부모를 위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아 수학 교육의 평가 내용을 보면요. 유아 평가는 수학 지식, 수학 가정 기술, 수학 태도 이렇게 세 가지를 보고요. 유아 수학 교육 프로그램 평가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게요. 자, 유아 수학 평가의 첫 번째로 수학 지식이라는 것은 수학에 대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수학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여태까지 제가 계속 반복했던 거 수와 연산, 공간과 도형, 그리고 측정, 그리고 규칙성, 자료 수집과 나타내기, 표현하기 이런 것들이 유아의 능력 평가입니다. 유아 수학 평가에서 수학 과정 기술이라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 및 과정을 의미해요. 예를 들자면 문제 해결, 의사소통, 추론하기, 표상하기, 그리고 연계하기의 5가지 수학의 과정을 얼마나 잘 수행하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수학적 태도라는 것은 수학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적 성향이며 수학 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행동 양식을 의미해요. 예를 들자면 수학에 대한 자신감, 흥미, 몰입.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감정적 성향인 수학에 대한. 그러니까 영유아기에는 특히 이 수학적인 태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평가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고 호기심, 궁금해서. 그리고 이것을 수학적으로 나누고 수와 연산, 공간과 도형, 측정, 이런 것들을 했더니 패턴 이런 것들을 했더니 내 삶이 조금 더 편하네. 내가 조금 더 저것을 잘 이해할 수 있어. 이런 쪽으로 안내를 해주시면 자신감, 흥미, 몰입 이런 것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학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수학 교육 프로그램의 평가라는 것은 유아 수학 교육 프로그램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안내하면서 설명할 텐데요. 수학 프로그램의 내용이 교육과정 지침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며 전반적인 구성 내용이 균형 있게 다루어졌는가를 보는 거고요. 유아와의 상호작용은 적절한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인가, 모든 유아의 수학적 지식, 기술, 태도 발달을 위해 수학 활동 계획이 적절한지, 그리고 수학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다 보면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수학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학 프로그램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표준보유과정 또는 누리과정에 제시된 그런 내용이 균형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상호작용은 적절한지, 유아의 수학적 지식, 기술, 태도 발달을 위한 그런 수학활동 계획이 적절한지, 그리고 수학 프로그램을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유아 수학교육의 평가 방법을 보면요. 관찰법, 면담법, 검사법 이렇게 있어요.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찰법. 관찰은 말 그대로요. 관찰하는 거예요. 영유아의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평가 방법이고요. 관찰은 영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장면을 주의 깊게 객관적으로 살펴보며 영유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 영역에 들어있는 기초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또 저랑 반복해요. 수와 연산, 아이가 수와 연산 막 세려고 하는지, 더하려고 하는지, 나누려고 하는지, 이런 거 수와 연산, 공간과 도형, 도형의 이름을 아는지, 공간을 잘 배치하는지, 그 다음에 측정, 재려고 하는지, 꼭 이런 걸 아니어도 손으로 누구 키가 더 큰가, 측정하려고 하는지, 그 다음에 패턴, 예,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빨간색, 노란색 색깔을 칠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패턴이 보인다든지 이러한 거.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나타나기. 우리 반에서 누가 뭘 제일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고 아빠가 좋아하는 건 이거고 우리 집은 이런 걸 좋아해요. 이런 이야기 속에서도 아이가 자료를 수집하면서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수학적인 영유아 시기에 수학적인 개념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요. 수야, 연산, 공간과 도형, 측정하기, 패턴, 자료 수집과 나타나기.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관찰평가의 과정을 보면 첫째, 관찰의 목적에 부합한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하고요. 내가 수학 영역에 이런 범주를 관찰할 거야 하고 나름대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목적, 내가 보고자 하는 목적. 그 목적에 부합한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하고요. 둘째, 관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기술해야 되고, 셋째, 기록을 보고 영유아의 행동을 추론할 수 있어야 되고, 넷째, 기록과 추론을 통해 영유아의 행동을 평가하고 추후 활동을 위한 교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 그래서 관찰법의 종류로는요, 관찰 내용을 기록하는 방법으로서 일화 기록법,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법. 다시 시작. 일화 기록법, 체크리스트, 평정 척도법. 일화 기록법. 말 그대로 그 일화를 쓰는 거고. 체크리스트. 체크하는 거. 평정 척도법은 1부터 5까지 있는데 얘가 어느 만큼 이걸 잘하나. 평정 척도. 한 번 더 세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일화기록법. 일화기록법은요, 영유아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영유아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이나 언어적 표현을 있는 그대로 상세히 관찰하여 기술하는 방법입니다. 영유아의 수학 개념, 과정 기술, 성향이나 태도가 드러났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례를 기록하는 거죠. 기록에 들어가야 있어야 할 것은 관찰 날짜, 시간, 장소, 관찰 영유아의 이름, 생년월일, 성별, 관찰자 등을 기록하고요. 사건이나 일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순서대로 기록하는 것이 일화기록법이에요. 그리고 행동과 말을 구별해서 기록해야 되는데 그 아이가 말을 했다. 어떻게 해요? 직접 화법으로. 따옴표 2개, 직접 화표. 관찰 대상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그 상황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의 반응도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후 즉시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기록 방법인데요. 기록 방법에 있어서 기술, 객관성이 보장돼야 되는데 기술한다라는 것은 예를 들면 혜원이는 블록을 갖고 놀면서 10가지 세고 있다. 보이나요? 블록을 갖고 10가지 세지만 어떻게 세는 거냐고. 밑에 부분 두 번째 거 한번 보세요. 혜원이는 블록 10개를 1대1 대응으로 하나, 둘, 셋, 세면서 판 모양으로 쌓았다. 그 모습을 지금 기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객관성이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경원이는 곰 인형을 열심히 그렸다. 경원이는 재미있어 했다. 이거 다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쵸? 객관성이라는 것은 경원이는 곰 인형을 그리면서 혼자 노래를 불렀다. 막 이제 즐겁게 그림 그리는 게 느껴지잖아요. 혼자 노래를 불렀다. 그리고 곰, 눈, 코, 입을 하나씩 그려 넣을 때마다 웃었다. 이게 객관성. 그냥 보고 있는 대로, 본 대로 쓰는 거죠. 객관적이게. 자, 그래서 일화기록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관찰 대상 들어가야 되고 생년월일, 성별, 관찰일, 관찰자. 누구누구 선생님, 관찰 장면 어디였었다. 그리고 관찰 시간은 몇 시서부터 몇 시였다. 그래서 기록을 봅시다. 김땡땡이 앞에 벽돌 블럭이 한 줄로 놓여 있어요. 땡땡이가 오른쪽 왼쪽 어깨를 위로 번갈아 움직이며 칙칙폭폭 칙칙폭폭이라고 말을 해요. 자, 그래서 직접 합법 따옴표 했죠. 교사가 또 직접 확보. 땡땡이가 기차를 만들었구나. 어디가 기차 앞이에요? 라고 물으는 거예요. 이제 앞뒤가 잘 구분이 안 됐나 봐요, 선생님이. 라고 묻자 땡땡이가 자신이 앉아 있는 방향에서 왼쪽 첫 번째에 있는 블럭을 가리키며 여기요! 라고 말을 해요. 교사가 기차가 몇 칸이에요? 라고 말하자 땡땡이는 왼쪽에 있는 블럭부터 차례대로 블럭을 한 개씩 가리키면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일곱 칸, 여덟 칸 하면서 하나, 둘, 셋, 넷이라고 말을 해요. 예. 교사가 모두 몇 칸이에요? 하자 땡땡이는 양쪽 손가락을 모두 쫙 펴며 10개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교사가 어떤 기차에 땡땡이를 태워줄래요? 라고 묻자 제일 앞에 있는 블록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기요 라고 말해요. 그리고는 엄마는 두 번째, 아빠는 세 번째, 동생은 네 번째, 할머니는 다섯째, 할비는 여섯째 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사가 다 태웠으면 이제 갈까요? 라고 묻자 땡땡이는 나는 늑대도 태우고 싶은데 라고 말해요. 교사는 그래, 늑대도 태우세요 라고 말해요. 그래서 땡땡이가 손가락으로 일곱 번째 블럭을 가리키며 늑대도 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덟 번째 블럭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사자도, 아홉 번째부터는 차례대로 가리키며 호랑이도, 거북이도, 토끼도, 생쥐도, 뱀도, 왕비도 라고 말해요. 그리고 교사가 왕비? 어떤 왕비요? 라고 묻자 땡땡이는 착한 왕비요 라고 말합니다. 땡땡이는 양쪽 어깨를 번갈아 움직이면서 칙칙폭폭 칙칙폭폭 다 왔습니다. 내리세요 하고 말한다.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에 영역은 인지발달 영역 중 수 개념이고요. 평가에 있어서 이 기록을 보고 선생님이 어떻게 평가했냐면 땡땡이는 합리적인 수세기, 고유어로 세기 10가지 셀 수 있다. 땡땡이는 서수, 여섯 번째에 대한 개념이 있다. 그리고 땡땡이는 1대1 대응을 할 수 있다. 땡땡이는 물체에 부여하는 수량적 어휘, 칸을 안다. 라고 평가를 하신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잖아요. 그래서 교수 계획에 있어서는 이렇게 평가하는 일은 어떻게 더 가리킬 것인가 이죠. 그리고 지금의 발달이 어떠한가. 10 이상의 수세기 이름과 합리적인 수세기의 기회를 제공하고요. 또한 언어적으로 정확한 용어, 할아버지, 할비라 그랬으니까 할아버지를 들려주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 활동을 제공한다. 이렇게 일화 기록의 사례, 그리고 평가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자, 관찰법 중에 두 번째 체크리스트인데요. 말 그대로 체크하는 거예요.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선정하고 일정 시간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관찰 특정 행동 및 능력의 출현 여부를 예, 아니오로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행동 목록은 외연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준실되어야 돼요. 체크리스트 자체가 예를 들자면 공간 개념이 있다. 이건 너무 크죠. 구체적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위, 아래의 위치를 안다. 인 거죠. 공간 개념에 어디? 공간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 아래, 위치 개념을 안다. 그리고 체크리스트의 제작은 어렵지만 사용은 간편합니다. 행동의 출현 빈도나 질적 수준은 제공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리스트의 예예요. 똑같이 아이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관찰자, 관찰 일시, 관찰 횟수 한 번이고요. 예와 아니오로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개발자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1까지 숫자를 보고 읽을 수 있다. 있는지 없는지 1에서 10까지 숫자를 정확하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 5는 거꾸로 썼다. 이렇게 또 표시해서 쓸 수 있고요. 아니요 해놓고서 그래서 예 아니요로 체크리스트.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이 있어야 하는 거죠. 문항에 있어서는. 자, 세 번째로 관찰법에 있어서 평정척도법. 평정척도법은 영유아의 행동 특성을 수행 정도에 따라 단계를 나누어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부터 5까지. 1부터 뭐 5점 척도 리스트, 10점 척도 리스트. 거의 5점이 많죠. 그쵸?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체크리스트의 제한점을 보완하고 예, 아니오만 있잖아요. 얼만큼 더 잘하는데 한 5 정도에서 얘는 중간만큼이야. 아니야, 너무 잘해. 이렇게 제한점을 보완하고자 확장한 방법입니다. 평정척도법은 행동의 출현 여부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질적 특성과 발생 빈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데요. 평정척도법의 종류는 기술 평정척도, 숫자 평정척도, 도식 평정척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평정 촉도라는 것은 특정 항목에 대해 다양한 수준으로 기술한 문장에서 유아의 성취 정도를 가장 잘 드러낸 문장에 점수화하는 건데요. 기술 평정 촉도, 공기를 던졌다가 한 번은 잡을 수 있다. 뭐 3번은 잡을 수 있다. 뭐 꺾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 항목에 대해서 다양한 수준으로 기술한 것을 말하는 거고, 자, 숫자 평정 촉도라는 것은 특정 항목의 성취 정도에 따라 뭐 1점서부터 5점, 1점서부터 10점, 제일 잘하는 거 10점, 못하는 거 1점서, 숫자로 평정 촉도하는 거고, 도식은 이제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 거죠. 표로, 칸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거. 자, 기술 평적 척도 한번 보세요. 예를 들자면 수의 연산의 기초 개념을 알아보기에 대한 내용을 세부 내용으로 나눴고요. 그 세부 내용 중에서 평가 문항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평가 문항도 수준을 나눠서 1수준, 2수준, 3수준 어떠한 기술이 어떠한 수준인가 1수준인가 2수준인가 3수준 그래서 1수준은 10가지 수를 순서대로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량을 센다. 그러니까 조금 더 체크리스트보다는 이 아이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두 번째 이 수준에 있어서는 20가지 수를 순서대로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량을 부분적으로 안다. 3수준은 20가지의 수를 순서대로 말하고 이에 해당하는 수량을 안다. 이렇게 어떠한 그 평가 문항에도 1수준, 2수준, 3수준으로 나누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숫자 평정 촉도 또는 도식 평정. 도식은 그림으로 이렇게 도식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말하고요. 예. 이거는 숫자로 표시를 한 거고 도식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있어서 얼만큼인가 예.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 여기에 해당한가 이 척도를 1, 2, 3, 4를 이렇게 도식으로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봅시다. 자, 숫자 평정 척도 또는 도식 평정, 도식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자, 자신감, 평가 문항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거는 4점 척도네요. 그쵸? 4점 숫자, 4점 평정 척도고 도식을 1, 2, 3, 4 이렇게 도식으로 표시 4점 척도를 평가한 거죠. 자, 두 번째로 면접법. 우린 지금 뭐였어요? 예, 관찰법을 받고
두 번째는 면접법입니다. 면접법은 교사가 유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면접법에서는 면접자와 피면접자 간의 정서적인 친밀감이 필수예요. 그쵸? 그리고 비형식적인 면접에 있어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면접이 있고, 형식적인 면접은 특별히 계획된 시간에 미리 정해진 질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면접을 말합니다. 그래서 관찰법으로 알기 어려운 행동의 이유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적합한 평가 방법입니다. 체크리스트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가 읽고 이걸 평가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는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서 평가해 주는데, 아이 스스로 면담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물어보는 거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 그리고 영유아가 질문을 잘 이해하고 답하는지를 확인하고요. 면담 도중 영유아의 반응에 따라 준비한 질문을 수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상황의 면접 또는 즉흥 상황의 면접,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계획된 상황의 면접은 도용 카드를 제시하고 복합 분류를 해보게 한 후 이를 설명해 보게 하는 거. 내가 무엇인가 어떤 카드를 제시해주고, 이건 계획된 거죠. 즉흥적인 상황의 면접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이나 놀이에서 발생하는 수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생님이 또 관찰이 들어가는 거죠. 또는 그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수학 문제에 대해서 더 디테일하게 선생님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즉흥적 상황 면접,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비형식적인 상황에서의 유아 면담 사례예요. 똑같이 유아명, 관찰 일시 이런 것들 쓰는 것은 다 기본이고요. 면담 내용을 봅시다. 책상 위에 채소와 어류, 그림 카드가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땡땡이가 그림 카드를 보고 분류를 합니다. 교사는 땡땡이가 분류한 그림 카드, 고등어, 당근, 오이는 한쪽 편으로, 양파는 다른 쪽으로 분류를 보내면서 이제 아이한테 보여주는 거죠. 교사가 땡땡아, 이것을 이렇게 모았는지, 왜 이렇게 모았는지, 또는 어떻게 이렇게 모았는지 선생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일단 유아가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고등어, 당근, 오이를 이렇게 가리키면서 이것은 모두 길쭉해요. 이것만 동그래요. 정말 그러네요. 그쵸? 아이는 분류할 줄 아는 거잖아요. 어떤 한 기준에. 교사는 그런 생각을 했구나. 그래서 모양끼리 묶은 거구나. 잠시 후 교사가 또 다시 질문해요. 땡땡아, 모양 말고 또 다시 같은 것끼리 모아볼 수 있겠니? 그랬더니 유아가 네 하고 잠시 생각해요. 고등어와 오이는 한쪽으로, 당근과 양파는 다른 쪽으로 이렇게 모아놨어요. 왜 또 이렇게 모은 이유가 뭐야?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유아가 말하는 거예요. 고등어와 오이 그림 카드를 가리키면서 이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고요. 저건 내가 안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자기 기준으로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그래서 또 교사가 다시 또 질문해요. 고등어 그림 카드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어디에 살까? 유아가 받아요. 당근을 가리키면서 이건 어디에 살까? 마트요. 그럼 교사가 오이 그림 카드를 가리키면서 이건 마트요. 양파 그림 카드를 가리키면서 이것은 마트요. 그래서 평가를 이렇게 했습니다. 땡땡이는 주관적인 분류 증거,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사물의 외형적인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물건의 생산지, 바다와 땅에 따른 논리적인 분류 증거는 아직 발달되지 않았다. 왜? 마트요. 그쵸? 이렇게 이야기한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자, 형식적인 상황의 유아 면담 사례 보겠습니다. 면담 장면은 수세기에 대한 유아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상황이고요.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아이가 숫자를 얼만큼 알고 있는지. 그래서 질문 내용도 적어 놓고 면담 내용도 있고 유아의 반응을 이렇게 본 거예요. 질문 내용 봅시다. 숫자에 대한 인식, 합리적인 수세기 능력, 수세기의 목적에 대한 인식, 기수 능력, 수에 대한 상상.
그래서 먼저 숫자에 대한 인식으로 선생님이 숫자를 본 적이 있니? 예. 숫자를 어디서 보았어? 자동차 번호판, 엘리베이터 뭐 이런 데서 봤어요. 그러면 합리적인 수세기 능력은 할 수 있는지 질문을 어떻게 하셨냐면 이 바구니에 있는 사탕을 셀 수 있니? 그랬더니 네, 100보다 더 많이 셀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면서 이렇게 셌다는 거죠. 그리고 수세기의 목적에 대한 인식으로서 선생님은 질문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은 왜 숫자를 세는 걸까? 그때 유아의 반응은 몇 개가 있는지 알려고요. 그리고 기술 능력은 선생님한테 사탕 13개를 줄 수 있니? 네. 그래서 사탕 13개를 세어서 교사에게 건넸어요. 그리고 수에 대한 상상으로서 이 세상에 숫자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나쁜 점은 번호를 누를 수 없어서 집에 못 들어가요. 좋은 점은 수학 공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무 똑똑하네요. 그쵸? 자, 그래서 교사의 견해는 땡땡이는 수를 잘 셀 수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기술 능력과 100가지의 합리적인 수세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세기의 이유를 수세기의 본질적인 의미로 생각하였으며 숫자가 있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말한 답에서는 유쾌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로 검사법입니다. 검사 테스트는 객관적인 측정 도구를 사용해서요, 영유아의 발달을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검사가 있고요, 교사, 제작 검사 이렇게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자, 표준화된 검사라는 것은 구성된 항목별 측정값을 표준 조사를 통해서 측정된 값의 평균과 대비하여 점수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한 1000명의 아이들을, 그 연령의 아이들, 1000명의 아이들을 1부터 세운 거죠. 1000번까지. 그랬더니 어떠한 범주들이, 분포들이 보이더라. 이런 것들을 그래서 표준 편차에 따라서 잘한다, 적당하다, 하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표준화 검사는 검사의 목적 내용, 실시 절차, 자료, 채점 및 결과 해석이 객관적으로 명시되어 있고요. 따라서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로서 영유아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현재 능력에 대한 정보뿐만이 아니라 이전 성취와 비교하여 성장과 진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다른 영유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검사 도구의 종류로는요, 이제 웩슬러 유아 지능 검사가 있고요. 한국판으로 이제 표준화한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카우프만 아동용 개별 지능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유아 수학 능력 평가 도구로서 유아 수학 그림 능력 검사, 수학 활동 중심의 유아 학력 능력 진단 검사, MCTM 뭐라고 했어요? 수학교육협회를 했잖아요. 그 협회에서 수학교육 내용 기준에 근거해서 유아 수학 능력 평가 도구, 그리고 프로젝트 스펙트럼 중심 유아용 논리 수학적 지능 평가 도구, 그리고 수학 게임을 통한 유아의 수학 지식, 수학 과정, 기술, 수학적 태도에 대한 평가 도구, 이러한 평가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표준화된 것부터 한국 웩슬러 유아 지능 검사인데요. 내용은 항목은 먼저 모양 맞추기, 상식, 도형, 이해, 토막 짜기, 산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유아의 수학적 지능을 측정하는 거예요. 모양 맞추기는 6개의 퍼즐 맞추기가 있는 거고요. 상식에서는 그림 문항이 있는데 검사자가 제시한 그림 속에서 질문에 대한 옳은 답을 찾는 문항이에요. 그리고 구두 문항은 검사자가 물으면 유아가 구두로 대답하는 문항이고요. 도형은 제인 문항이 있어서 제시된 그림을 보면서 보기로 제시된 4개의 도형 중에서 제시 그림과 똑같은 도형을 이제 지적해야 하는 거고, 아동이 그림을 보고 따라 그리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도형 평가에 들어가고요. 이해 부분에 있어서는 행동의 원인과 사건의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구두로 표현하는 것, 토막 짜기에 있어서는 제한된 시간 안에 2가지 색깔로 된 토막들로 구성된 모양을 재구성하는 것, 산수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수 개념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림 문항으로 시작하고요. 단순한 세마기 이제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보다 어려운 구두 문제로 진행됩니다. 자, 이번에는 포트폴리오 평가를 한번 볼게요. 포트폴리오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영유아의 발달이나 학습의 진보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기록하여 이를 조직적, 유목적으로 수집한 거예요. 유아의 수학 능력 발달의 증거가 되는 수학 관련 작품, 그리고 수행 결과, 사진, 비디오와 오디오 등의 기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으고 이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기록해 학습자의 발전을 평가하는 방법인데요. 중요한 것은 교사의 설명을 기록해 학습자의 발전을 평가하는 방법. 아이들의 자료만 모아놓는 것은 자료예요.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그러나 이제 어린이집이나 보면 그냥 아이들이 한 것 자료를 모은 것을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거기에는 포트폴리오 모였으면 이거는 언제 어떻게 우리 그 포트폴리오가 되려면 그쵸? 우리가 관찰했을 때 그런 일반적인 상황이 들어가져 있고 뭐가 들어가져 있어야 한다? 교사의 설명을 기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유아의 실제 수행을 평가하는 참평가이기도 하고요. 장시간에 걸친 영유아의 변화 과정을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대한 연간 계획을 세워 시기별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 개인별, 그리고 평면 입체 작품을 모으는 건데요. 포트폴리오에는 작업 결과에 대한 영유아 자신, 또래, 교사, 부모의 평가를 함께 포함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요? 포트폴리오 작업 결과에 대한 영유아 자신, 또래, 교사, 부모의 평가가 함께 포함되어져야 한다. 자, 그리고 영유아의 반응을 별도의 평가지에 기록하거나 작품에 간단히 기록하기. 그리고 영유아의 교육과정 계획과 실천에 반영을 해야죠.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자,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포함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를 보면 관찰 기록 자료 일하기로 각종 검사 결과, 영유아의 면담 자료, 영유아의 활동 자료, 영유아의 활동 사진과 영상, 그 다음에 영유아의 자기평가, 또래 평가 자료, 가정 연계 활동 결과물, 학부모 면담 자료 이런 것들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포트폴리오 평가 자료의 사례를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관찰 일지나 그 모든 그런 평가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상황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이의 작품이죠. 이 아이의 작품에 선생님의 평가가 있으셔야 돼요. 1부터 10까지 한자어로 수세기를 하면서 숫자를 쓸 수 있었다. 숫자를 쓸 때 첫 번째 줄에는 1부터 10까지, 두 번째 줄에는 11부터 19까지 수를 관습적으로 순서대로 써 놓았고요. 세 번째 줄부터는 심의 단위에서 시작하여 홀수 자리가 9인 숫자까지 기록하였고요. 숫자를 기록하면서 숫자의 크기가 균등하지 않았고 6, 7, 5, 6, 7, 10에서 거꾸로 쓰기 오류가 나타나기도 하였고요. 그러나 종이의 크기, 면적에 구애받지 않고 10씩 혹은 9씩 줄을 바꿔 쓰는 것을 보아 자리값에 대한 개념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선생님이 아이가 한 그런 작품에 아이가 한 그 흔적에 선생님이 평가해 주신 거죠. 이게 포트폴리오 평가 자료인 거죠. 자, 또 하나 봅시다. 자, 상황은 이제 이것은 계속 보존하기는 힘드니까 사진 찍어서 선생님이 놔두실 수 있는 거죠. 포트폴리오 자료를 활용하신 거죠. 상황은 주사위 2개를 활용한 판 게임을 하다가 주사위 1개가 없어지자 색종이로 주사위를 만드는 거예요. 색종이 한 장에 정사각형 3개가 나란히 붙어 있는 도형을 2개 그렸어요. 그리고 2개의 도형을 서로 엇갈려서 테이프로 붙인 뒤 정사각형의 각면에 숫자 1, 2, 3, 4, 5, 6을 한 개씩 써 넣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선생님이 평가한 거예요. 평명도형 조합의 입체도형을 구성할 수 있는 사고 능력이 발달되어 있다. 이건 굉장히 고차원인 거예요.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포트폴리오 볼게요. 과자, 버터링 쿠키를 나눠 먹는 상황에서 동생이 누구누구와 엄마가 과자를 몇 개씩 나누어 먹는지 알아맞히는 수학 문제 해결 과정이었어요. 땡땡이가 엄마가 과자 제일 많이 먹었죠?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니야, 똑같이 먹었는걸? 동생이 나 세 개밖에 안 먹었어. 누나는? 나도 3개 먹었는데? 그럼 엄마는? 그래서 엄마가 잠시 망설이더니 엄마도 3개쯤 먹은 것 같은데? 그랬더니 땡땡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한번 알아볼게. 봐봐. 여기 과자가 12개 있었는데 나도 3개, 동생도 3개. 나머지는 다 엄마가 먹었잖아. 엄마가 6개나 먹었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써갖고 온 그 수학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가정에서 하는 그런 학습지를 주신 거일 수도 있고, 학습지를 준 거일, 줘서 그것을 거둔 그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사 평가는 땡땡이는 과자의 전체 개수를 알고 있어서 부분의 수를 통해 엄마가 먹은 과자의 개수를 알아내었다. 또한 누가 몇 개씩 먹었는지를 그림과 표를 통해 표현하였으며 자신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의 과정을 보여주었다. 수의 부분과 전체에 대한 개념과 뺄셈의 기초 개념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평가해 주신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수학 능력과 관련된 가정 환경 요인과 평가를 보겠습니다. 영유아의 수학 능력은 가정의 비형식적인 활동 및 놀이 활동을 통해 발달되고요. 영유아가 어떠한 수학 환경 속에서 수학을 경험했는지에 따라 수학 능력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수학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보면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가정의 물리적인 환경이고요. 부모의 수학에 대한 관심과 수학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 가정의 수학활동 검사인데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수학활동의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도구인데요. 앞서 그 가정에서 선생님이 측정하신 거 있잖아요. 가정에서의 관찰, 그 내용, 그런 것처럼 이 검사는 부모와 영유아가 일상생활 속에서 수학 관련 활동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평가하는 설문지입니다. 그리고 부모 수학 태도 검사는 부모의 수학에 대한 정의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질문지인데요. 수학의 가치, 수학에 대한 불안, 수학에 대한 동기, 수학에 대한 자아 개념, 수학의 흥미를 측정하는 검사 도구입니다. 자, 5번째, 영유아 수학교육 평가의 결과 활용인데요. 수집된 결과의 다양한 활용 방식. 첫 번째로는 영유아의 수학 능력 및 발달적 진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 둘째로 부모와의 상담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유아교육 기관에서 영유아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 상황을 이해하는 데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는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평가 결과를 활용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으로는요. 첫 번째로 평가 결과를 과정에서 해석하지 않기, 두 번째는 유아 간에 비교하지 않기, 셋째 개별 유아에 대한 정보를 다른 부모나 교사에게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챕터에 있어서는요, 영유아 수학교육 참고 자료가 따로 있고요. 우리 책에 나와져 있는 것은 검사 도구에 대한 안내만 있어서 제가 영유아 수학교육 평가 책을 참고해서 강의했습니다. 자, 문제 5개 볼게요. 유아 수학교육 평가의 목적이 아닌 것은 유아가 수학 학습에서 어느 정도에 도달했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 두 번째, 교사가 질 높은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교수에 관한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 세 번째, 유아 수학교육 프로그램의 질과 효용성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것. 네 번째, 유아의 성취를 평가하고 또래 간 차이를 평가할 수 있는 것. 어떤 거죠?
그쵸. 유아의 성취를 평가하고 또래 간 차이를 평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자, 수학 지식에 대한 평가로 적합한 설명은 수학에 대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수학에 대한 인지적 측면. 두 번째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략 및 과정을 의미한다. 세 번째로 수학에 대한 일반적인 감정적 성향을 보는 거다. 수학활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행동 양식을 의미한다. 어떤 거죠? 그쵸. 1번 수학에 대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수학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보는 거죠. 자, 세 번째로 유아 수학 평가 방법 중 교사가 유아와의 언어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뭘까요? 일화기록법, 면접법, 체크리스트, 평정족도법. 어떤 거죠? 면접법이죠. 네 번째, 관찰법 중 체크리스트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을 미리 선정하고 일정 시간 영유아의 행동을 관찰하여 관찰 특정 행동 및 능력의 출현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로는 체크리스트에 포함된 행동 목록은 외현적으로 관찰이 가능하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진술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체크리스트의 제작은 어렵지만 사용은 간편하다. 네 번째, 행동의 출현 빈도나 질적 수준을 제공한다. 어떤 거죠? 행동의 출현 빈도나 질적 수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수준을 제공하지 못하고 이를 이제 보완하는 평가 방법으로서 평정 족도가 있는 거죠. 체크리스트는 yes, 아니요 이거였잖아요. 자, 다섯 번째, 유아의 수학 능력 발달의 증거가 되는 수학 관련 작품, 수행 결과, 사진, 비디오, 오디오 등의 기록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으고 이에 대한 교사의 설명을 기록해 학습자의 발전을 평가하는 방법을 뭐라고 하죠? 1번 면접법, 2번 포트폴리오 평가, 3번 체크리스트, 4번 표준화 검사. 몇 번이죠? 그쵸, 포트폴리오 평가이죠. 자, 유아 수학 능력 검사 도구에 들어가져 있는 거, 유아의 수학적인 능력, 어떤 거죠? 저는 크게 5가지 이야기했잖아요. 먼저 수와 연산, 그 다음에 공간과 도형, 그 다음에 측정, 패턴, 그 다음에 자료 분석 및 나타나기, 이렇게 5가지 이야기했는데요. 수학 능력을 디테일하게 봤을 때 수와 연산 능력 그대로 들어갔고, 공간 능력과 기하 능력을 분리했죠. 공간과 도형, 도형이 기하잖아요. 기하. 그래서 평면 도형, 입체 도형, 대칭과 변형 이런 거 도형. 그 다음에 측정 능력, 길이, 무게, 면적, 부패, 시간, 대수 능력, 구체적인 관계로서 구체문, 그 다음에 추상적인 관계로서 구체물, 그리고 구체적인 관계로서 상징과 반복, 구체적인 관계로서 상징, 확장, 감소, 추상적인 관계로서의 상징과 반복, 이런 것들 대수 능력을 보는 거고, 자료 분석과 확률, 자료를 어떻게 수집하고 나타내는지, 자료 조직, 그리고 결과 표상과 해상하기, 내가 자료를 수집한 것을 어떻게 표로 나타내는지, 표상하는 거 나타내는지,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 이렇게 크게 범주해서 여기는 6가지로 나누어서 봤지만 우리 지금 표준보육과정에서 제3차 표준보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유아과정에서는 제가 이야기한 이 5가지입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시험입니다. 오늘까지 한 내용을 다 포함해서 10문제 시험을 내도록 할 거고요. 자, 파이팅! 예, 중간고사 모두 다 잘 치르시길 바래요.